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처음 오시는 그런 인터뷰가 되겠는데 좀 여쭤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워낙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현안을 중심으로 좀 일단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거고. 그런데 현안에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건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은 처음 뵀던 건가요? 그 전에는 인연이 없었습니까? 뭐 상가에서 이렇게 뵌 적은 있는데 그분의 뭐 특별히 기억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 서로 기억할 만한 그런 장소는 2019년 10월 18일 검찰총장실에서 그때 첫 대면을 한 셈이죠. 그때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때 뵀는데 거기 이제 이제 검찰총장실이 이제 8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검 그 부장들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부장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선체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첫 대면인데 그때 뭐 통상 의례껏 처음으로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악수를 안 하시고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감찰을 하게 되면 그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그리고 이제 대검 부장 회의에 그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 그 두 가지들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 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이제 대검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역대 그 감찰부장들 대부분 이제 검사 출신이었는데 그 대검 부장회의에 늘 참여해 왔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이 원하셨던 이제 감찰부장이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쉽게 하면 이제 전혀 반기지 않았다. 우리 부장님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반대가 강화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장님이 대검 감찰부장이 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픽해서가 아니라 법무부에 의한 인사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네네. 그래서 별로 반기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저는 뭐 그 자소서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계획서도 내고 또 법무부에서 아마 4명 6명 정도 그 속에서 면접 절차를 거쳤죠. 청와대 인사 검증도 거쳤고. 네네. 왜 여쭤보냐면 뭐 이제 계속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그 소송이 있었고 2심까지 간 끝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심에서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 가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1심과 2심, 1심에서도 그 쟁점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그 심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들이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1심과 2심 판결문들을 좀 비교적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뭐 예전에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정국을 하면서 늘 하는 일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또 대법원 이제 대법관에게 이제 보고하고 또 판결로 나가는 것은 판결 추구에 해당하는 의견서를 이제 드리는데 그런데 그 실체에 관해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 정도에 관해서는 사실상 증거가 명백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채널의 감찰방해 사건은 제가 다 직접 경험을 했고 그 흠 없이 만들어진 기록이고 또 판사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그 당시에 다 인정을 했던 사안이고 그 실제 문건이 원본이 그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그 절차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그 세 가지 사유를 들더라고요. 이 심판결문에 하나는 그 징계를 청구한 사람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데 그 1심은 그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를 심사 및 의결로 보고 그 항소심 그 서울고등법원 거기 이제 재판장은 공교롭게도 대법관 후보로
요번에 돼 있던데요. 예. 그에서는 심사 및 의결, 심의기일의 지정, 그다음에 그 당시 징계위원들이 많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임한 내막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신규 그 징계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척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민사소송에서는 마지막 변론 종결 당시에 거기에 그 변론조사 이름이 없으면 판결의 합의 과정, 성립 과정에 없거나 내지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실체에 관한 증거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판결을 취소할 유법으로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 판결을 선고하거나 네. 내지는 약식 명령을 청구한 그 발령한 판사가 정식 재판에 판결을 선고해도 뭐 전신관여도 아니라고 보는데 선뜻 좀 왜냐하면 또 징계는 굉장히 한목적이고 탄력적인 절차인데 판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절차는 문제 삼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그러면 징계 처분의 그 내용에 네. 대한 판단을 안 했던 거죠.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네. 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지금 이제 감찰부장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1심 판결에서 이게 정당했다고 판단했던 게 지금도 유효하다. 혹시 이렇게 지금 그 보시는 겁니까? 네. 네. 그 2심에서는 그 징계 사유, 네. 채널의 감찰 방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게 어떤 현실적인 법적인 의미를 갖냐면 그 1심 판결문에 그 인정된 사실 인정을 그대로 공소장으로 옮기면은 직권을 그 검찰총장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이리저리 해서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라는 공소장이 그대로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죠.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 그렇죠. 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재임이 마치신 다음에는 형사소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지나간 일인데 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일단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함인데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의 이런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있잖아요. 네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사건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네. 부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양 사건은 예.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30일 MBC 보도로 예, 있어 맞아요. 시작된 예, 것이고요. 예, 맞아요. 당시에는 이제 4월 15일 날이 총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그 고발 사주 사건은 4월 2일 날과 4월 8일 날 그 공수처 공장 기재 내용에 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총장의 직할 네. 직속 눈과 귀로 내지는 머리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네. 거기에서 직접 이제 당시 현재의 여당의 전신으로 이제 그 고발장이 접수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A 사건이 3월 30일 날 제가 보기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네. 4월 1일 날 총장실에 가서 직접 대면하면서 그 정보와 느낌과 발언들을 또 기록을 직접 이렇게 진행하다가 못한 사람으로서 네. 거기에 관련해서는 채널A 사건이 3월 30일 날 MBC 보도가 되면서 이게 여론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 덮기 위한 내지는 그것을 때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4월 2일자 작성 고발장이 그래서 급하게 고발 사주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다. 네, 동기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왜 그럼 본 질문이 이건데 지금 그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손준성 검사란 말이에요. 네, 혼자 기소됐죠. 이분에 대한 아마 1심 판결이 이달 말쯤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판결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재판 중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그 손준성 검사 당시 피의자는 이제 윤석열 총장 또 이제 목수의 사람들 아마 한동훈 검사도 있었던 김웅 그도 있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모 우연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처에서 있었던 걸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피고인은 범행을 이제 전부 부인하고 있고 예.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또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 기록 자체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증거 보입니다. 불충분 판단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재판을 판사를 16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상식, 경험치 이런 부분도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비교적 어떤 형사재판의 전문성을 가진다면 때로 용기가 필요한 지점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학의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 다 알아보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용기 있게 나의 상식과 경험칙을 발휘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다라고 해야죠.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네. 판결하셔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유죄가 나올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어려우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제가 속 생각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가정적 질문을 드려서 만약에 네. 유죄가 나온다면 네.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네. 그거는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채널A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재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관련된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한 어떤 혐의 네. 이런 것까지도 다시 역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채널A 사건은 그 고발 사주 사건의 동기와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그 시기도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바로 네. 3월 31일과 4월 2일자 그리고 그 행위 관여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직무관여자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채널A 사건이 그 무엇인가 제가 바라보기에는 단순한 강요미수 사건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네. 증언했었는데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정치화된 일들을 했고 함께했다라고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채널A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유다라는 그 고민과 검토와 의지들이 거기에 집중되겠죠. 그런데 그럼 정반대로 만약에 무죄 판단이 나온다. 네. 근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확정이 된다면 네. 거꾸로 네. 지금 그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 행위의 동기, 네. 범행의 동기가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채널A 사건이나 감찰 방해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무죄로 된다면. 무죄로 된다면. 그 일부 공범의 이제 무죄 확정. 네. 무죄 확정이란 부분들이 되면 나머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네. 사건의 실체 이제 그 소추 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하기 어려워지는 그렇죠. 사정이 있죠. 예를 들어 이동재 기자가 무죄 확정이 되면서 당시 공범인 피의자였던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런 형사 사건 자체가 이제 종결된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취급되고 이동재 있지 기자 이제 않습니까? 형사적 판단은 다 끝났죠. 사법부에 의한.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아무튼 형사 이제 사법부의 형사적 판단은 공판이 끝났습니다. 무시됐으니까요. 예, 예. 공판 관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그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마 어떤 그러니까 중간 정리가 되는 속칭 가르마타는 이런 네. 성격의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제 한국의 역사 내지는 좁은 근래의 시기를 봐도 법원의 판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오늘 네. 모시고 좀 여쭤봤던 거고요. 모신 김에 좀 몇 가지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남은 건 재표결인데 네.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은 거셉니다. 네. 그다음에 공방의 축이 뭐냐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네. 여권에서는 지금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그 야권에서는 당시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느냐. 오히려 또 이 점을 그 반박의 어떤 주된 그 근거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건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수사 관련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당시 윤석열 네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예. 아니요 그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MB 정부 시절하에서는 직접적인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도 근무하셨는데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은 직접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고 네. 다만 뭐 그 법무부 장관의 뭐 수사지휘 형태로 그러니까 수사지휘로 구두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그 중앙지검 내지는 대검에서 그것을 이행하고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당시에서는 문재인의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이었다. 특히 그 실무를 담당하는 뭐 중앙지검장의 뭐 지시가 일관되게 합으로까지 전달되거나 이렇게 그 이행되는 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장, 부부장, 수석 이런 실질적 수석 검사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압박감과 장악력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권에서는 당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배제가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뭐 다 얘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그때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 라인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네, 말과 이제 실제 행동이 그 실제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예. 말은 나는 회피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실제 행동들이 저는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 막 전화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다른 사건에서 직접 경험을 받고 실제 채널 A 사건 그 영장 청구 기소 과정에서 그러한 지점들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의견과 그런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게 무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간접적인 형태로 네네. 뭐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안 했다 하더라도 네네. 저는 이제 감찰이 이제 중단돼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정석 검사건 알고 계시죠? 네네.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을 하기를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할 것이다. 네. 이런 답변을 했었고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좀 한참 지난 다음에 강제 수사가 개시가 돼서 압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게 감찰이 완료가 돼서 수사로 전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수사와 감찰은 원칙적으로 이제 병행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네. 이정석 검사 사건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검사징계법상으로는 탄핵 소추가 되면 공소 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그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는 그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 절차를 그 정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징계 청구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얼마 전에 무슨 창원에 출마하기로 한 모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사실상 그 여전히 모든 국민들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가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정지되는 거죠.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가능하다. 네, 감찰위원회를 열고 또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가능하고 그 김모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청구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중징계 청구를 하였다라고 입장문 내지는 그 보도 자료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보도된 것을 기초로 한다면 이정석 검사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그렇게 감찰이 오래 걸릴 성질의 의혹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제가 구체적인 사안 내용들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코로나 기간에 여러 명의 무슨 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파티라고 해야 됩니까? 했다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또 어떤 수사 그러니까 마약 수사 부분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그거는 지금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다른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징계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하죠.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괄해서 할 건지 예. 그런 뭐 세부적인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검사들은 어느 사건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거나 네. 그 시기, 속도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방대한 감사원에서 수사 창구 자료를 보낸 이른바 원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시간 내에 그 자료를 넘겨받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기소까지 이루어지죠.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지금까지 뭔가가 없었던 것이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거다. 이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실제 이제 공안 쪽이나 특수 쪽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 생활 16년 어느 시기든 사건 생긴 대로 그때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요거 징계 처분 소송은 그 사실상 뭐 한동훈이든 아니면 정무부 공단이든 다 같은 한 편이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그 법무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그 소송 대리를 했거든요. 이런 뭐 선대위 활동도 했고 현 대통령의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를 오히려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 더 타당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들어가서 직접 겪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제가 지원장 시절에 네. 그 지청장하고 이제 뭐 기관장 모임 같은 데 보거나 내지는 형사재판하면서 공판관여 검사들만 네.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직접 겪은 검찰 조직 문화가 어떤지가 참 궁금한데 어떻게 연결지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냐면 최근에 전현직 검사들의 출마 러시가 지금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전현직 검사는 지금 현재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존재하시잖아요. 네. 또 그리고 검사 출신 이제 정당의 이제 비대위원장. 대표격이 이제 존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다 하는데 저는 전현직 검사들의 다수의 정치 참여들은 예전에 이제 법사위에 이제 다수의 검사 출신 위원들이 있으면서 입법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거든요. 여야를 사실상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이 검찰의 어떤 권한과 이익을 하는 쪽으로 했죠. 이 현상은 검찰 카르텔의 공고화 내지는 재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그러면 검찰 조직의 특성을 카르텔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네, 전현직 오비들의 연결점이 존재하고요. 네. 또 검찰 동우회 내지는 여러 각제에서 예.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며칠 뒤에 뭐 책을 한 권 출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 감찰부장하면서 했던 이제 회고록 비슷한 거라고 제가 이제 전해 듣긴 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고 몇 가지 현안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자 했는데 스토리를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견해는 좀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